신용 분석사 문제풀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오리엔테이션하고 일장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2장 그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주요 내용 정리라고 해가지고 리스트를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건데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주요 내용 정리라고 해가지고요 5가지 주제를 잡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회계 개념체계,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과의 관계,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제약 요인,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그 다음에 재무제표 기본 요소를 측정하는 측정 방법 등등 해서 5가지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보시면 17페이지에 2장에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나오고요. 거기 뭐 1번에 의의하고 2번에 우리나라의 개념체계 그건 한번 읽어보시는데 거기 스터디 가이드 한번 읽어보고 가시죠. 스터디 가이드. 개념체계는 그 자체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회계 기준입니다. 갭. 그죠? 그런데 개념체계가 기준이냐?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개념체계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가이드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론적인 부분이고 요걸 바탕으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이제 갭이다 보니까 회계 기준은 아닙니다. 개념체계가 오해하지 마시고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 기준하고 상충이 되면 그 회계 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왜 그러냐면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회계 기준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개념체계하고 그 회계 기준하고 상충이 되는 거야.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개념체계와는 다르게 기준을 만들어 놨겠죠. 그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따라서 회계 기준이 더 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따라서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만 좀 확인하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3번에 보세요. 18페이지에 3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가 정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1번의 목적 적합성하고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요. 신뢰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질적 특성은 뭐냐면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냐. 이거를 갖춘 정보가 유용한 정보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적 특성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요건이 나와 있는 거죠. 목적 적합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갖춰야 되고 우선 목적 적합성을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 밑에 표를 보세요. 3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예측 가치는 파란색이 있지만 뭐가 가능하게? 여러 가지 거를 예측하는 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 예측 가능하면 목적 적합하다. 피드백은 파란색. 확인 수정하게 되면 당초의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되면 피드백 가치가 있다. 목적 적합성 있는 정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 때에 맞는 정보여야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가 유용한 정보, 즉 목적 적합한 정보다. 이런 얘기예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3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을 보면 신뢰성은 그 밑에 또 이것도 3가지가 나와 있죠.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요 이제 3가지가 갖추어져야 신뢰성 있는 정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목적 적합성에도 3개, 신뢰성에도 3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구분을 하시냐면 우리 목적 적합성에 적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목적 적합성이 적자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목적 적합성은 적게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니까 가치가 있는 거는 목적 적합하다 이런 얘기고 적시성에도 적이 있고 목적 적합에도 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 적합성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적가치 이렇게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적이야 적. 적 가치는 목적 적합성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뭐 헷갈리지 않겠죠. 적 가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 신뢰성이요. 신뢰성.
내용은 뭐 표현의 충실성은 보시면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표현의 충실성,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른 거. 우리 이제 세법에서는 얘기하는 뭐 실질 과세 원칙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중립성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편의가 없이 내지는 신중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립성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파란색만 기업 실체 간 비교 가능하거나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면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식으로 두 가지를 해놨어요. 신중성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수주의하고 신중성은 신중해라 이런 얘기죠. 뭐에 신중해야 될까? 맨 끝에 추정해. 추정할 때 금액을 이제 추정할 때 신중하게 해라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에 보수주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능한 자산 수익이 과소 계상이 되고 부채 비용은 과다 계상이 되는 개념으로 신중성과는 구별이 된다. 그래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신중하게 추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은 웬만하면 작게 비용은 웬만하면 크게 이렇게 잡도록 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신중성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그 화살표 표시 있죠? 그것도 좀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4번 보시죠. 동그라미 4번에 재앙 요인에서 회계정보 질적 특성을 물론 질적 특성을 갖추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재앙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효익 비용. 효익이 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효익이 작으면 비용이 또 적게 들어가고 포괄적 제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중요성. 거기 보세요.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개념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렇게 돼 있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항목이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특정 정보가 생략이 되거나 잘못 표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제 재앙 요인으로 중요성이 여기 안에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입니다. 기본 가정. 제가 기본 가정은 네 번째로 해가지고 주제를 해놨는데 기본 가정이 거기 네 가지로 해가지고 적혀 있어요.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 다음에 화폐 단위 측정의 가정 네 가지의 기본 가정인데 이것도 앞자를 좀 따세요. 이것도 기계 기화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따셔가지고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화폐 단위 측정의 가정 해가지고 네 가지가 기본 가정이다. 기계 기화, 기계 기화 기억 좀 하시고 목적 적합성은 적가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시죠. 한 장 넘겨보세요. 2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발생주의가 나옵니다. 발생주의. 그 밑에 그 내용 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발생과 이연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발생은 나오는 계정 과목이고 파란색 계정 과목 미수 수익하고 미지급 비용. 이연의 경우에는 선수 수익하고 선급 비용 이런 것들이 이연 계정이다. 기말 수정 분계 요 정도는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그 스터디 가이드가 하나 있어요. 스터디 가이드. 그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4개 점인데 첫 번째, 많은 자산이 물리적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원이라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법적 권리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실체가 개발 활동으로 획득한 신기술 사업권 이런 것들은 물리적 형체가 없어도 아직 법적 권리가 없어도 그거 이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현금 유출과 자산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돈 주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 수중이익 있잖아요. 누군가 준 거야. 현물 유출이 없죠. 그런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부채의 액면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부채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금액이 반드시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같은 거. 우리 충당 부채의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만 돼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어도
부채가 되더라, 인식되더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총액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인식 측정이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총액이 주식의 시가총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가는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죠? 그런데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기말 현재로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은 시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하고 하루 날짜로 해가지고 잡은 거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측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매번 움직이는 시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좀 확인하시죠.